가정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가정폭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의 범주는 이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의 일상을 아주 통제하려 들거나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고립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가정폭력 중에 가장 이제 잔혹하고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살인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죠. 보통 이것을 이렇게 부부 사이는 보통 영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촌수가 없고 영촌 살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즘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대표적인 그 가정폭력이 이제 살인의 결과까지 이르게 된 사례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0월 22일 강서구의 어느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전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과 이미 4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가해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뭐 단순 살인 사건인가 하고 이제 경찰이 더 들여다봤더니 이미 이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이 남성과의 사이에서 어떤 폭력 피해를 입었었고 또 경찰에 신고한 이력도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잔혹하고 극단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폭력 사건이 2015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근데 이 여행 가는 것을 가해자가 되게 못마땅해 했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아주 막 잔인하게 폭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가해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피해 여성의 언니와 그리고 딸들에게 연락을 해요. 문자로 좋은 구경 있으니까 집으로 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참혹하게 맞은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얼굴에 주름질 곳이 없을 정도로 맞아서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아빠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달려서 빌고 빌었지만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하는 상태였어요. 그게 몇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해자가 경찰서에 갔다가 2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와요. 이 아빠가. 어떤 조치가 내려지긴 했나요? 가족폭력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좀 피해자에게 좀 피해를 주거나 가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는 임시조치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접근을 피해자에게 좀 접근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연락을 좀 못하게 하는 것 전화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못 보내게 하는 것 이런 조치가 사실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 가해자는 이 조치를 어겨봤자 형사처벌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교도관이었다고 하거든요.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인데 자기가 교도관인 걸 가족에게 상당히 강조하면서 나는 교도관이고 법률을 너무 잘 알아. 이런 걸로 경찰 가도 큰 일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구속되지 않을 거야. 처벌받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세뇌하면서 자신의 어떤 장악력을 계속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피해자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산 건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과 스토킹은 사실 계속 지속이 돼요. 사실 피해자가 여러 번 주거지를 바꾸고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중간에 딸들과 떨어져 살기도 하고 자신 나름대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이 가해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흥신소를 통해서
이 여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정보를 캐고 정보를 확인하고 또 그 집을 찾아가고 협박하기를 반복하고 급기야는 피해자의 그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요. 그래서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 파악할 정보를 가지고 새벽 한 4시 45분경에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집으로 나온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를 한 거죠. 이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해자는 무기징역이 이제 구형이 됐지만 징역 30년으로 아, 최종 갑자기 확정됐어요. 또 그 1심 판결문의 이제 판결 이유를 보면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이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이제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양형에. 별로 그런 거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딸이 사형을 요구를 하면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아마 올렸었죠. 그 얘기하니까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공분을 많이 일으켰고 10월 22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 다음 날 딸이 우리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취지로 국민 청원을 올렸어요. 어, 18년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 사건의 주범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5번의 숙소로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어 엄마를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딸이자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피해자인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13회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얘기 같아요. 이건 저는 공포도 있다고 봐요. 30년 후라고 공포가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읽으면서 굉장히 그때 공감을 했었고 주변 사람들 네. 다 보면서 이건 좀 사형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났고 딸들은 신상 공개까지 원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은 신상 공개가 안 됐어요. 딸들이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람이 우리 아빠고 엄마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하면서 아빠의 신상과 사진 2장을 올려서 딸들이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정말 기억이 나실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대책이라고 해서 여가부 장관이 답변도 했던 사안이고 개정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임시조치의 내용 중에 과거에는 어떤 장소를 위주로 설정을 했었거든. 그 장소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근데 사실 그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도 좀 바뀌고 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년의 징역까지 최대로 선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너무 예고된 그럼요.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조짐이 보일 때 강력하게 어떤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좀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법률 특히 이제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률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거는 법률의 입법 목적이에요. 제가 입법 목적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 법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정폭력 문제는 정말 사소한 문제로 취급이 됐고 가정 내에서 맞아요.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법률이 정말 관심 있는 거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에요. 가정 유지예요. 오로지 가정은 유지되어야 돼. 이 가정 유지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깨어진 어떤 도자기 같은 거예요. 그 도자기를 유리 조각 하나하나 붙인다고 해도 원래의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입법 목적이 2011년에 조금 개정이 돼요. 어떻게 개정이 되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뒤에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이제 추가로 들어오긴 합니다. 문제가 지적을 예. 많이 했군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전히 이 법률은 사실 국가가 가해자를 좀 엄정히 처벌해야 될 역할을 피해자에게 약간 떠넘기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의사, 뭐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또 때려도 되겠네라는 잘못된 학습 효과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나만 지금 참으면 우리 가족이 유지될 수 있어 생각하고 그래 이번 한 번만 하면서 폭력의 강도는 높아져도 그냥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런 게 누가 밖에서 그냥 누가 계속 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때려요.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제가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교정해보렴 하고 면죄부를 주는 그런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2022년도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지금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폭력에 대한 그 인식이 과거와 같을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조차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폭력이죠. 그냥 그렇죠.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강력 맞아요. 폭력이에요. 네. 그냥 강력 오히려 범죄. 가정이기 때문에 더한 폭력 아닌가요? 가중 처벌이 필요한 강력 범죄라고 봐야 돼요. 이 범죄는 점점 늘고 있나요? 사실 이게 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신고되는 비율이 너무 적어요. 2016년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은 1.7% 정도가 경찰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건은 99% 정도, 뭐 98% 정도의 사건은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끝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암수 범죄가 그렇죠. 많은 범죄죠. 예, 그리고 신고를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신고해도 뭐 어쩔 수 없을 뭐 의미가 없을 맞아요. 것 같아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는 사실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그럼 이게 구속률은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2018년도에는 0.8%, 맞아요. 1%가 안 되죠. 2019년도에는 0.9%. 그 가정폭력의 시작과 과정과 극단적인 끝을 되게 잘 표현한 시가 있어요. 그 폴레트 켈리라는 이제 미국 여성이 13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입다가 탈출해서 지금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네.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인데 제목은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시예요. 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지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제 장례식장 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어요. 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되게 짧은 시인데 여기에 가정폭력의 뭐 어떤 특징과 네. 양상과 다 드러나 있는 시예요. 마지막 공포가 너무 안타깝네요. 네. 결국은 자기 또 탓을 하고. 네, 자기가 그냥 받지 말 걸, 그냥 용기 내서 그냥 나갈 걸. 진짜 이 법률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살인, 뭐 영촌 살인 이런 거를 사실 방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법률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법이 보호해 드려야 될 분들이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뭐 이런 것들까지 안타까운 해야 되니 얘기들을 참 네. 답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희대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네, 해요. 네. 유명해서 아마 다들 그렇죠. 아실 네. 거예요. 예.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 네. 이게 왜 희대의 재판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분명히 범죄의 피해로 사망을 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에요. 8년 동안 재판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 5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희대의 재판이라는 이제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에 은평구의 어느 아파트 한 호실에서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안방에서 불이 나서 이제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불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냥 안방에 어떤 옷장과 옷 몇 가지 정도를 태웠을 정도고 불은 10여 분 만에 이제 진화가 됩니다. 욕실에 욕조에 물이 가득 담긴 채로 엄마와 딸이 목에 졸려서 사망해 있는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는 사건이고 31살 최 씨가 1살 난 딸 양과 함께 목욕탕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요. 외부에 의해 어떠한 침입 흔적도 없었고 도난당한 물품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이제 경찰이 탐문 수사를 이제 진행을 시작하게 돼요. 이 사안에서 당시에 용의자로 지목을 받았던 사람이 이 남편은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피해자가 치과 네. 의사였던 거고 네. 남편은 외과 의사였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강력한 용의자로 이제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지목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었던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치과를 이제 개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남성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이 남편이 이런 내연남의 존재를 알고 그런 동기에서 부인을 살해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경찰은 강하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경찰의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은 남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옷 속에서 어떤 쪽지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 쪽지에 영화의 제목이 하나 발견이 돼요.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어떤 여성이 남성을 살해한 다음에 욕조에 담그고요. 옷을 불태워서 없애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과 상당히 범행 수법이 유사한 영화를 이제 발견보고 경찰이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이 남편은 나는 모르겠다. 이 영화 뭐 별 기억도 안 난다.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남편이 이 사건 발생 3년 전에 강릉에서 이제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는데 그때 강릉에 있었던 곳의 어떤 비디오 가게에서 이 영화를 2번이나 빌렸던 기록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화를 2번 빌려보는 경우 드물죠. 그렇지 않. 네.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사실 중요한 질문에 이 남성이 대부분 거짓 반응을 네. 이제 보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예, 그래서 사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뭐 증거 능력은 없지만 수사의 과정에선 상당히 이제 수사 기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어떤 심리를 흔드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이제 남편이 범행을 했다라고 확정을 하고 검찰도 남편을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는 그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어떤 근거로 그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게 이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하고요. 네. 그리고 화재의 발생 시간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네. 당일에 이 외과 의사 남편은 자기 병원을 개원하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날. 나는 오전 7시에 나갔다. 그리고 내가 나갈 때는 아내와 아이가 당연히 뭐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살아 있었다. 그리고 7시에 나가서 나는 내 병원에 8시에 도착했다. 이건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7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이 남편이 그렇죠. 범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증거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 나잖아요. 네. 근데 불은 8시 45분경에 최초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한참 뒤에. 남편이 7시에 출근했다면 1시간 45분 뒤에 이렇게 불이 났다. 뭐 불에 대해서 잘 몰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되게 이상한 상황인데, 수사기관은 남편이 오전 7시 이전에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그 이후에 불이 천천히 발생하도록 어떤 장치, 작업을 해놓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단은 그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은 7시 이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되게 중요한 근거로 이 피해자에게서 발견됐던 시반과 시강 상태를 되게 중요한 근거로 봤어요. 사람이 사망을 하면 여러 가지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반과 시강은 이제 시체 경직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시반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나타나면 양측성 시반이라고 해서 이 굵기 전에 이동이 되면 시반이 옮겨가서 양쪽에 다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이제 양측성 시반이 네.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보통 이제 사망 후 6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전 7시 이전에 이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리고 피해자 지문을 찍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상당히 이제 굳어 있는 사후 경직이 이미 진행된 상황인 것을 발견을 하거든요. 사후 경직이 진행되는 시점이 사망 이후 한 7시간에서 8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오전 7시 이전에 살해당했을 것이다,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검찰의 어떤 그 혐의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료였지만 결국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은 이 화재 발생에 대한 시간인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7시에 나갔는데 불은 8시 45분쯤 나왔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이 1시간 45분 후에 났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굉장히 필요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검찰 측에서도 되게 노력을 했던 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제출을 했다고 해요. 화재가 발생한 공간과 되게 동일한 뭐 안방의 크기나 온도, 뭐 안방의 농 이런 것들을 다 비슷하게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불이 나게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고 그게 가능하다고 나왔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 검증을 했다라는 자료를 제출을 해요. 7시에 출근한 다음에 그 이후에 불이 나도록 어떻게 상황을 설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뭔가 방화로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사형 선고가 나왔고 근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무죄 나왔어요. 극에서 극으로 갔죠. 예, 1심 사형, 2심 무죄. 어떻게 그렇게? 난 사형 선고가 됐다가 무죄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정말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사건 외에는 별로 우리나라의 사법 역사상 네. 기억나는 사건이 없거든요. 증거가 명백하고 어린 딸까지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으로 인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사형을 선고했던 1심과는 정반대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 씨. 이 씨는 구속 9달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검찰, 경찰 믿지 못해요. 1심에서 사형이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진짜 있나요? 영화 속에서나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거? 무죄가 나왔던 사유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망 시간 추정과 관련한 각종 증거들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여 명백한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을 진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관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즉 가장 기본적인 형사법의 대원칙인 거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이건 되게 원칙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 거죠. 대법원은 오늘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법의학적 정황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재판에 그렇게 관심 갖는 시기는 아닌데 정말 이건 재판이 열릴 때마다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지고 전 국민적인 이제 관심 사안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엄청났습니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 이제 취지는 유죄다라고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보면 이런 간접 증거 하나하나가 종합적인 어떤 증명력이 생긴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유죄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항소심 너네 다시 한번 판단해봐 하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기존의 법정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식의 이제 변론이라든지 피고인의 주장을 보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나 있는 스위스 로잔 대학교의 법의학 연구소장인 토마스 크롬페처라는 권위 있는 법의학자를 한국 법정에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의학자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죠. 첫 번째로는 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시간 확인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다. 7시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든요. 가장 결정적으로 욕조에서 시신들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욕조의 물의 온도를 재지 않았어요. 근데 물의 온도 그리고 피해자들 어떤 시신을 확인할 때 직장 온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직장의 온도도 측정하지 않았어요. 물속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물속의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시간과 시간, 여러 가지 피해자의 시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의 온도가 어땠냐 이런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그 현장에 출동했던 그 팀장이 내가 손을 넣어봤다라는 진술만 맞아요. 가지고 법정에서 그러면 어땠느냐 했더니 조금 따뜻했다라는 말 한마디로 굉장히 논란이 오히려 더 막 현장에 출동했던 과학수사위원들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탄핵돼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런 모습을 사실 그 당시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이례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재 발생 시간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 측에서 학교 운동장에 1,800만 원을 들여서 세트장을 만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세트장을 만들어요. 진짜 불을 한번 붙여보자. 이게 얼마 만에 뭐 전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안방과 불이 났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재현을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의 결과가 그렇게 발화를 했더니 5분 만에 완전히 거의 뭐 전소가 되다시피 해서 몇 시간 뒤에 천천히 연기가 새어나오도록 하는 수준의 상황을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사실 눈으로 모두가 봤던 거예요. 불을 붙인 지 3분이 지나자 모델하우스 밖으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나면서 불길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연기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트장을 만들고 실험을 하니 법관 입장에서는 그 합리적 의심이라는 그 증명 원칙에 따라서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그 어떤 신증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나니까 이 화재 발생 시간은 7시 이전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사실 높아진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사유로 간접적인 증거마저 상당히 이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네. 돼버렸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그대로 무죄 확정을 해준 사건이고 사실상 5번의 재판을 받은 거고요. 피고인이 이 5번의 재판이 장장 8년의 시간 동안 일어났던 거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외과 의사 이 씨가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판결이 엇갈렸고 법정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과학 수사라는 것이 자리 잡지 않았을 시점이고 법이 동기가 있고 뭐 주변 정황의 어떤 단서들, 거짓말 탐지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과학 수사가 동원되지 않아도 되라고 하는 안일함이 이제 분명히 있었죠. 지금 같으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 이렇게 보도 지침이나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부족했었고 치과 의사 모녀 사건 이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피해자들을 가지고 이름을 만든 사건이에요. 사적인 내용도 이제 막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사실 사라졌죠. 너무나 명확한 범행이잖아요. 범죄로 인한 피해인데 누가 그러면 이들을 살해했는가는 영원히 이제 밝힐 수도 네. 없겠죠. 네. 미제 사건이죠. 예, 억울한 피해자들만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어떤 재판 과정에 대한 단순한 흥미거리보다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피해자의 어떤 상황, 뭐 의견,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2009년 10월에 있었던 서울 중랑구에 있었던 사건인데 10대 청소년 가족 첨부 방화 살인 사건이에요. 자, 2009년 10월에 새벽 5시쯤에 중랑구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나고요. 현장에 가보니 엄마와 딸이 많이 이제 다쳐 있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3, 4일 만에 모두 사망을 해요. 그런데 내 가족이 일가족이었는데 아버지는 사건 당일에 잠시 집을 비워서 그나마 화를 면할 수 있었고 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 보니 유류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어요.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방화범을 잡게 되면서부터 충격적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불을 낸 사람은 15살의 B군이라는 동네 아이였고요. 이 방화를 부탁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 피해자 가족의 17살 아들이었어요. 왜 청부를 했을까요? 보험금 때문에. 바로 보험금 때문에. 아니 17살이 보험금이 뭐가 네, 필요해서 너무나 사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이었는데 이 집안이 사실 넉넉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반지하 방에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 아버지는 전국을 다니면서 건강식품을 팔았었고 어머니는 전단지 붙이는 그런 부업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였고 그 집의 딸은 사실 대학생이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미용사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 A군이 부모님이 좀 다투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림살이가 너무 빠듯해서 보험금 낼 돈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A군은 보험금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보험금이면 적어도 1억은 될 텐데 나중에 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그 보험금을 받아서 멋진 차를 사고 강남에 가서 멋있게 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1억 원으로 이 A군이 바라는 삶도 전혀 살 수가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알 거예요. 군은 경찰 조사에서 강남에서 살고 싶어 돈이 필요했다고 태연히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하다가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죽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아니 17살 미성년자가 청부 살인을 살인 청부를 한다는 게 끔찍한데. 살인 계획도 되게 철저했던 게 일단은 B군에게 자신의 집 구조나 이런 걸 다 알려주고요.
언제 뭐 어디로 와서 이제 불을 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쇠는 우유 주머니 있죠. 밖에 우유를 배달받는 그 주머니에 열쇠를 미리 놓아두고 평소에 집에 오면은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여닫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문을 한번 열고 닫으면 내가 온 줄 알고 아마 다 별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군이 실제로 A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요. B군이 이 집에 들어갈 때 자신의 어떤 신분이 드러날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얼굴이 혹시 어디에 찍힐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서 실제로 불을 내요. 그런데 이제 B군이 이제 급하게 이제 나오다가 옷에 좀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복 바지랑 점퍼를 다 벗고 그 거의 속옷 차림으로 다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이 어떻게 밝혀집니까? 당연히 경찰은 가족 중에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이 A군과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A군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한 3차례 정도 조사를 하는데 A군에겐 너무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 사건 발생 당시에 자신은 강원도에 그 여자친구와 놀러 갔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찍힌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이거 미니홈피에 업로드도 했다고 하면서 너무 명확한 증명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A군은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수사 혼선을 막 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이 A군의 거짓말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고요.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제 B군이 방화범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B군은 범행일체를 자백합니다. 예. 그리고 A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뭐 조사 과정에서 특히나 좀 황당했던 건 이 A군의 태도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족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막 통닭 한 마리를 다 치킨 통닭을 다 먹고 나중에 탕수육도 더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 조서를 막 읽어보더니 막 웃으면서 와 이거 판사님이 보시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네요 라고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되게 너무 황당하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이 A군과 B군에 대한 판결 일체의 정보는 아마 나오지 않아요.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연히도 이 B군의 스토리가 TV 다큐멘터리 같은데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13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소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범이 원래 같이 동네 선후배였는데 그 형이 저희 집에서도 막 자주 작업을 했었는데 네가 안 하면 형이 이제 할머니 뭐 죽여버리면 끝이야 막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밝혀졌네요. 예, 1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A군은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추측을 하건대 일단 이 사건은 A군의 어떤 방화, 살인, 교사로 시작된 범죄이기 때문에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B군과 동일한 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13년형보다는 최소 높은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만 있습니다. 투구꽃 살인 사건. 투구꽃. 네.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제 40대 남자고요. 이 남자는 사건 일어날 때 부인과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신혼부부였죠. 네. 이들 부부는 오키나와를 여행을 합니다. 오키나와를 여행을 하다가 여행 마지막 날 이제 호텔에서 같이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서 카미야는 나는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가겠다. 당신은 친구들이랑 여행을 계속 해라. 네, 이래가지고 이때가 한 12시쯤인 것 같아요. 카미야는 이제 가고 이 부인은 친구랑 같이 오키나와 섬 옆에 이시가키 섬이라고 섬을 가요. 네. 네. 이제 이시가키 섬에 도착하니까 1시 조금 안 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거기서부터 이 카미야의 젊은 부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막 땀을 막 흘리고 뭐 좀 약간 호텔에 가서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약간 마비 증상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3시쯤 병원에서 사망을 해요. 이상하죠. 전날까지 멀쩡하던 그렇죠.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변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망 다음 날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검을 하는데 사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약간 심장 색깔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태도가 너무 침착해요. 너무 흥분함도 없이.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이 법의학자분한테 한 이상한 말 중에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이런 게 물어봤다고요.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예. 이게 남편이 아내 부검 뒤에 법의학자한테 할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묻지 않죠. 네. 부검이라는 행위는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서는 장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을 대거든요. 근데 대신 외형적으로 깔끔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해요. 네.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그 부검 보고서에는 그냥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쓰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사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심장이랑 혈액을 따로 보관을 하세요. 검사용 말고 따로 내가 또 보관을 한 거죠.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남편을 좀 의심을 합니다. 이 남편이 카미야라는 남자가 알게 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하는데 부인한테 자기가 공인회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좀 이 남자가 공인회계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공인회계사 아니지 않냐 했더니 카미야는 내가 공인회계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봐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으스스한 게 카미야가 집에서 자기가 영양제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영양제를 만들어서 부인한테 맨날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경찰에도 이거를 제보를 하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 생명보험 든 거 없냐? 카미야는 처음에는 자기가 보험 든 게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고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액수가 너무 컸어요. 1억엔이 넘는 수령액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1986년 일이었으니까 당시 환율로 한국 돈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모든 게 다 인과관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언론사가 먼저 취재를 합니다. 이 카미야 치카라라는 사람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 이번이 사실 3번째였는데 앞에 부인, 그 앞에 부인도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너무 심지어 2번째 부인 사망할 때는 보험금도 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이제 이게 사망금을 노린 보험 살인이겠구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검이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다. 사법 부검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카미야의 부인이 사망했던 증상이랑 비슷한 어떤 독성 물질을 계속 찾습니다. 찾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투구꽃이라는 그 식물에 독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사망한다. 투구꽃은 뿌리에 독이 많고 그 독은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용어로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1g만 복용을 해도 사람이 사망을 하는 맹독입니다. 증상은 일단 먹으면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게 되고 전신마비도 되고 구토도 오고 부정맥이 오는 그런 신경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 1986년에는 사람 피에서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다른 대학에 이 미세 검출기가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세요. 피를 그리로 보내요. 보냈더니 거기서 아코니틴이 나왔어요. 나왔고 근데 남편 너무 당당해요. 그죠? 왜 당당하냐? 아코니틴은 섭취한 지 30분 만에 사람이 사망해요. 이미 떠났으니까. 네.
남편은 12시에 아내랑 헤어졌고 아내는 그 다음부터 뭘 먹은 게 없는데 그래요? 어떻게 3시에 사망할 수 있느냐. 심지어 남편이 이거를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도 막 난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はっきり申し上げておきますけども、私は全く何もやっておりません。やってないのにやったように報道されて大変迷惑を被ってますから。 경찰이 보기에 이 카미야 아무리 봐도 범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카미야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투구꽃을 화분을 69개를 구입했다. 어느 차원에서 있겠죠.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파트 월세방을 하나 따로 두고 있었어요. 그 월세방에서 바닥에서 아코니틴 성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무슨 약국에서 캡슐을 산 것도 알게 돼요. 그 영양제라고 만들었던 그 캡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구꽃에서 아코니틴을 뽑아가지고 이 독 캡슐을 만들었겠구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도대체 근데 먹었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진행되는 그런 캡슐은 어떻게 만들까? 근데 제보가 와요. 어느 어민이 제보가 오는데 내가 그 카미야라는 그 남자한테 보거를 엄청 팔았어요. 보고도 맹독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신경독이죠. 네, 신경독.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고독이랑 아코니틴이 몸에 들어오면 둘이 서로 방해를 해요. 기량작용. 네, 기량작용을 합니다. 보고독은 아코니틴 독을 방해를 하고 아코니틴 독은 보고독을 방해를 해서 둘 다 원래 먹으면 그냥 바로 응급실 행인데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군요. 서로의 기능을 방해를 합니다. 노벨상급입니다. 아니 그거를 연구할 정도면 그냥 연구를 하지. 정도는 연구비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범인 카미야 치카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자기 사설 독극물 연구소를 차린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나중에 보니까 생쥐도 여러 마리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치밀하네요. 치밀하죠. 세상에. 이거는 연쇄살인의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그 사건만 가지고 이렇게 연구할 리는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입증할 수는 없어서 기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감옥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20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결국 이 법의학자 분이 혈액을 보관해서 해결하게 된 거죠. 아마 그 부검의사는 심장이 문제거든 심근경색은 주로 동맥경화가 있어야 되거든. 어떤 형태는 혈류의 공급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 일이 없어요. 동맥경화가 막아져요. 그러다 사건이 풀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보관을 다 해놓은 거예요. 관상동맥도 깨끗하고. 심근경색이 출해된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요인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심근하고 혈액을 보관했을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풀게 되죠. 진정한 법의학자의 정말 그 열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는 자세. 네. 이게 법의학이 망자만을 위한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는 학문이에요. 그렇네요. 반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죄도 많이 그건도 있으시죠. 참 저도 참 답답하고 지금도 돌이켜 보면 이제 과연 아찔한 사건인데요. 2006년도쯤에 피해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조수석에 타고 아들이 운전하고 운전자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차량이 갑니다. SUV 차가. 근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미 정차돼 있던 소나타를 충격을 해요. 주도를. 그러고 나서 조수석에 탔던 이 망인만 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밤에 교통사고로 한 50대 공무원이 숨졌는데요.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무원 54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인 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진술했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가족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사람만 돌아가셨잖아요.
당연히 응급실 인턴 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망진단서 띄어졌죠. 그런데 사고 처리반은 우리 공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고 처리용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첨부해야 돼 사진. 그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사망진단서는 발부됐고 사고 처리라는 것은 인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장례 연락을 안 했어요. 부고를. 직장에도 연락하지 않고 또 형제들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근데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버려요. 파장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가족들은 수사를 요청을 해도 시신도 없고 사진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풀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게 밝혀져요. 정차돼 있던 차 있었죠. 피해 차량. 그 운전자가 망인의 부인과 내연관이에요. 그 사람은 자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어디에 몇 시에 돼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보상금 2001년도부터 한 14개 정도 들어놨거든요. 14개. 7억여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내가 좀 나누겠다라고 내가 그때 나왔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난 모른다. 그건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보험 사기로만 1심에서는 정리가 돼요. 아들은 보험금 수령한 다음에 외국으로 갔어요. 기소 중지가 되고 그 부인은 보험 사기로 5년형 또 공범인 내연하면 1년 징역 살고 경찰은 이제 단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증거에 대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SUV 차량 충돌 과정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때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속 약 4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던 속도이기 때문에 탁승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008년도에 저한테 이제 자문 의뢰가 됐죠. 근데 시신이 없구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 참 어렵다. 사건 계획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진상 보면 전방 유리창이 2군데가 깨져 있어요. 거기에 2군데가 충돌돼 있으면 누군가가 2번 부딪혀야 되거나 또는 조수석이니까 뒷좌석에 탔던 부인이 부딪히거나. 부인과 운전자의 아들은 아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시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반이. 근데 딱 뒷면을 보는데 시반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시반이라는 게 그 피가 이제 고여가지고 그럼 피부 결국은 밑에 우리가 사망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돌아다닐 힘을 잃어요. 그럼 이건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그냥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응급실 가서 계속 실려가면서 등 뒤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시반이 사망한 지 1시간 반 만에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 타기 전에 이미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반이 형성됐어야 돼요. 사망 시간을 그 훨씬 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 혐의가 돼서 외국에 나와 있던 아들은 민터폴로 체포가 돼서 들어왔죠. 일단 둘 다 이제 무기징역. 단순 교통사고 같았지만 망자의 부인과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14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피해 차량 주인이 숨진 김 씨 부인의 내연남인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씨가 살해된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등 사진을 안 찍었으면 영영 몰랐던 거네요. 오히려 장례를 정상적으로 좀 치렀으면 묻힐 뻔했던 거네요. 이분들의 좀 성급한 마음이 꼬리를 잡히게 된.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러지만 근데 출생과 국적 취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사망에 대한 것은 굉장히 허술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띄워주고 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국가한테 사망 등록을 해야 돼요. 국가가 사망 등록을 받으면서 이상 여부가 없으면 장례 허가증을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화장 매장 허가증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 등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사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가 없어도 돼요. 인후 보증이라 2사람의 보증만 있으면 사망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인후 보증이라는 게 그 버두자 쓰는 그냥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지인이 와가지고 해주면 된다.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